안녕하세요. 제가 점심을 사드렸어야 되는데 드시고 오시라 그래서 좀 목소리들이 작으신가 봐요. 저는 지금 중계주공 5단지 입주민 재건축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511동에 거주하는 장근식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원래 당초 시간이 2시부터인데 조금 늦었고요. 또 외빈께서 오셨으니까 안내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시간은 좀 더 빠르게 저희가 조정하겠습니다. 휴대폰은 잠시 진동이나 무음으로 설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행사를 위해서 생수하고 브랜드 홍보에 힘써주신 삼성물산 정지원 팀장님, GS건설 임혜경 차장님, 현대건설 서정규 팀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입주민 주민 제한 동의를 위한 설명회를 하는데, 사실 이제 저희 제추위에 있는 저하고 이제 자문위원들이 시공사하고 쉽게 말하면 건축사 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다른 주민 설명회를 가시면 대부분 업체들이 와서 하실 건데, 일단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해가지고 작년 12월 18일이죠. 예. 그때 지구단위 계획 확정되고 나서부터 오늘까지 4개월 동안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적이 없이 하는데, 다만 저희들이 이제 전자동의로 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이해는 다 하셨죠? 예. 워낙 이제 전국에 흩어져 살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자동의를 해서 오늘 전자동의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계약을 작년 12월 달에 했고 그거 이제 공지해드렸었는데, 그 전자동의 하는 거에 대해서 또 모르시는 분들이나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실까봐 그 계약업체인 우리가의 윤희진 대표님이 직접 한번 그 설명 한번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사업성 비례율이나 추정 분담금이 얼마인지, 이게 제일 궁금하실 거 아니십니까? 근데 그걸 하려면 사실 나라에서 정한 자격과 면허가 있어야 돼요. 다행히도, 아니 불행스럽게도 저희는 감정평가 면허 있는 주민이 안 계십니다. 추진위원 중에. 그래서 아시다시피 제가 시공사에 근무하다 보니까 감정평가를 하고 계시는 하나감정평가법인의 전 대표를 하셨고, 현재는 이제 개인 감정평가로 이제 몸담고서 하시는 허용의 감평사님이 추정분담금을 위한 종전자산평가나 조무자산평가, 이 부분을 사실은 저희가 추정을 할 수는 없고, 추정을 하더라도 감평사님의 의견을 들어야 해서 그 부분은 나중에 이제 맨 마지막 부분에 그 부분은 또 감평사님이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제출해서 마련해드린 요 비례율이나 이제 발표드릴 종전자산평가나 공사비 예상 분담금이나 추정 분담금은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추정해서 예상한 것들입니다. 몇 번의 단계를 거치면서 그게 정교해지는 겁니다. 지금 그때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현재에 가능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다 말씀을 추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변경이 있을 수 있다. 이 내용을 기본적으로 알고 가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미래의 일은 아무도 모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전자동의가 안 되시는 분 중에서 우편 접수를 원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대표 전화 아시죠? 전화번호 010-7471-1992번, 여기로 우편 받으실 성함, 동호수,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따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바쁜 와중에 진짜 소중한 시간 내주신 김성한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님 축하 말씀 좀 듣고
가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예전에 이 지역이 우리 우원식 국회의장님 지역이었는데 선거구가 둘로 줄어들어서 이제 제가 우리 주공 5단지 지역에 이제 서비스를 해야 되는 국회의원으로서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우리 5단지가 은행 사거리의 중심이기도 한데 교통이 좀 불편했죠.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곧 개통합니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되는데 우리 노원이 전체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이제 3기 노원으로 전환됩니다. 옛날에는 농사짓던 노원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급하게 주거가 좀 모자란다고 해서 노태우 전두환 대통령 때부터 이제 아파트를 지었는데 일자리가 별로 없었던 동네였습니다. 배드타운 노원이었는데 이제는 요 뒤편으로 창동 차량기지 일대에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또 이제 우리 주거 환경을 이제 개선해야 될 때가 돼서 일자리와 주거 환경을 새롭게 만드는 3기 노원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길목에서 오늘 이 설명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자세한 것까지를 제가 다 관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용적률을 높이는 데는 아무래도 이제 공간을 잡아먹는 문제가 있고 도시계획 설계를 하는 것은 노원구청과 서울시 또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되는 일이 있어서 그것과 관련된 일이 생길 때 저희가 가급적 우리 주민들의 부담도 줄이고 또 주거 환경도 쾌적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이제 6월 초면 지방선거가 있어서 새로운 노원구와 새로운 서울시의 책임을 누가 맡게 될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누가 맡게 되더라도 저희 지역 일은 제가 이 지역에 우리 이 주민들께서 열심히 일하라고 뽑아주신 만큼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위원이라 뭘 만만하게 뭔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은데 또 국무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도 열심히 챙기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특히 우리 노원에 뭐 서울 전체 집값이 뛴다고 해서 토지거래 허가와 같은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는데 조만간 그 규제도 풀어서 나중에 재건축 과정에서의 조합원의 권리나 지위가 막히는 일도 없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거듭해서 축하드리고요. 열심히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일정이 있으셔서 먼저 좀 가십니다. 힘찬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현 노원구 의회 서울시 노현수 시의원 예비 후보님 오셨습니다. 내빈으로 저희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 대표 회장님 이광년 회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 분여회 분여회장님, 그 회장님하고 분여회장님은 짧게 인사 좀.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정부의 주공 5단지 입주민 대표회장 이광현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까지 오기에 장근식 재건축 추진위원장과 우리 의원님들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입주자 대표 회장으로서 입주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도울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중계주공 5단지 분녀회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아파트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한 설명회를 우리 함께 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에게 우리 소유주 분들에게 유익하고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이제 이 주민 설명회 발표가 끝나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우리가 홈페이지에 오늘 보시는 모든 자료를 다 업로드해 드릴 겁니다. 네, 모든 자료 하나도 빠짐없이 올라가고요. 여러분들 전자동의도 하실 수 있을 건데 일단 6시에 첫 번째 문자 보내드리고요. 그 홈페이지로 가실 수 있는 곳을 알려드리는 문자니까 그걸 통해서 소유주시면 바로 접속이 되실 거고 아니시면 동호수 넣고 이름 확인하시고 이런 절차를 거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접수 안내 문자 보내드릴 거고요. 월요일부터는 이제 전자동의 게시 안내 문자 이렇게 순차적으로 3번이 나가니까 귀찮다 생각하지 마시고 다 보시면 되고, 요번에 좀 URL이 길어가지고요. 저희들이 중계주공 5단지 단독 홈페이지를 하나 샀습니다. JJ5라고. 네, 그거 다 안내해서 바로 가실 수 있을까 확인하고요. 지금부터 이제 저희 주민 설명이 시작할 건데, 사실 제가 이제 재건축 추진위원회 이제 이렇게 진행 경과 드리는 건 사실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다음에 이제 설명드리는 우리 저 자문위원이신 김동민 위원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걸 발표해 드릴 건데, 저는 발표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니까요. 편안하게 들으시고 사진 촬영이 필요하시면 하셔도 되는데 굳이 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저 동네 구의인데 소개도 안 주시기도 서운합니다. 아니 마이크는 안 잡겠어요. 제가 육성을 안 했어요. 왜 선거법이 있어서 마이크를 잡으면 좀 곤란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국회에서 오늘 새벽 1시 반에 이제 국회 법적으로 이제 통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통과가 돼서 제가 오늘부터 5단지 구의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인사를 좀 하러 왔는데 좀 소개가 안 돼서 제가 자청해서 이렇게 인사드리고 가겠습니다. 이름은 조윤도입니다. 조윤도. 가수 윤도현 할 때 윤도, 이름은 조용필 할 때 조윤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추진 경과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저희들 1992년 4월 달에 준공했죠. 올해로 34년 차고요. 면적으로는 저쪽으로 보시면 27,204평입니다. 요거는 상가 부지를 뺀 면적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 동쪽이 높은 동고서저형의 지형을 가지고 있고, 북쪽이 조금 더 높고 남쪽이 조금 낮은 북고 남저형의 지형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용적률은 182%고 건폐율은 12%, 그리고 총 6개의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건축 진행 과정은 뭐 여러 단계로 나눈 것도 다 다르지만 요 한 5가지의 단계로 지나가게 되고요. 현재 우리 아파트의 재건축 진행 단계는 사업 계획 수립 단계입니다. 지금 정비계획 기본계획 수립해서 정비구역 지정받고 추진위 승인 받으려고 오늘 여러분께 이제 요 주민 설명회를 드리는 거고요. 다음에는 이제 뭐 조합을 선택하시면 조합으로 가고, 신탁을 선택하시면 신탁으로 가는 그런 이제 과정을 거쳐서 사업 시행인가, 쉽게 말하면 건축 허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관리 처분인가, 이때는 여러분들의 이제 권리관계 금액이 정해지죠.
그리고서 이제 준공해서 입주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저희 단계 이제 첫 단계 시작하는 거예요. 정비계획 결정 후에 평형 및 세대수가 변경합니다.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서 몇 평형이 어떻고 몇 평형이 어떻고 논의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성 추정을 하려면 비례율을 뽑으려면 대략적인 평형을 갖다가 견적을 해서 연면적을 나눠 갖고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정확히는 이제 결정 단계가 정비계획 결정 고시가 난 후에 평형이나 세대수가 변경이 가능합니다. 요거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현재 기준을 했기 때문에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경이 있을 수 있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절차하고 목표 일정입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일정인데요. 주민동의서를 저희는 6월까지 50% 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신속통합기획자문위원회 신청 접수를 올해 11월 그 안에 선후평형도 설문조사를 해야 됩니다. 각각에 계신 평형에서 어떤 평형으로 가고 싶으신지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확보해서 그걸로 평형을 해서 다시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고민하시는 신탁 방식으로 할 거냐, 조합 방식으로 할 거냐, 이 부분은 나중에 장단점이나 이런 내용들은 다시 설명드리지만 이런 선언 과정을 9월이나 12월, 요거를 9월에서 12월로 잡은 이유는 동의율이 언제 될지 몰라서 지금 잡아놓은 거예요. 동의율이 가는 대로 바로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책상 위에 다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비계획 용역을 줘야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능력이 있어서 요거를 검토를 했다 하더라도 서울시의 인허가청에 접수할 때는 자격과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설계업체도 자격 면허가 있어야 되는 거고 도시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기를 한 다음에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조합을 선택하시면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거죠. 저희들은 현재 추진준비위원회입니다. 어떤 계약이나 뭘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신탁을 선택하시면 정비사업위원회라는 위원회를 결정해야 됩니다. 추진위원회하고 정비사업위원회는 똑같습니다. 이름만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년 6월에 정비구역 지정 고시 받는 걸 단기적인 목표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장기적인 목표도 있어야 되겠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목표하는 입주 연수는 2035년 12월입니다. 물론 계획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늦어지기도 하고 빨라지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일반 재건축인 소유기간이 준비 단계에서 뭐 1년, 2년 뭐 이렇게 해서 하면 대략 8년에서 13년 이 정도가 대략 일반적이고, 그러면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어떤 데는 8년이고 어떤 데는 13년인가? 재건축에 열망이 있고 소유주들의 동의가 잘 되면 기간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제 뭐 비대위가 나오거나 방식에 대해서 서로 이제 내분이 있거나 갈등이 있게 되면 늦어지게 되는 거죠. 요거를 제가 꼭 하나 넣고 싶었어요. 노원구에 도대체 어떤 단지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알아야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얼마나 빨리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느끼실 것 같아서 신속통합계획 접수된 단지가 9개 단지고 신속통합계획 서울시 자문 신청된 단지가 10개 단지고 정비계획 위반 제한된 단지가 3개 단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저희에서 가장 가까운 아파트가 하나 있죠. 보이시나요? 저희는 중계동 은행사거리에 대장 아파트를 꿈꾸는데 4단지보다 늦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정비계획 요거를 하기 위해서 오늘까지 진짜 쉬지 않고 달렸어요.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4단지보다 못해요. 그걸 원하시지 않으시는 거 아닙니까? 비하를 하는 건 아니지만.
쭉 뭐 이제 보면 2024년 3월부터 해서 뭐 명칭공모 하시고 여기 지금 와 계시지만 1대 위원장도 계시고 뭐 이제 이런 결정들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번 3차까지 가장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요겁니다. 2025년 12월 18일 노원구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 결정고시 여기서 저희가 된 게 뭐죠? 복합정비구역입니다. 복합정비구역이 되지 않았을 때의 우리의 단지의 사업성과 비율은 좀 낮습니다. 이따가 다 설명드릴 거예요. 요걸 함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적을 했는데 근데 딱 맞춰서 오셨네요. 우리 아파트에 제가 공치사를 하는 건 아니고 제가 1년 동안 복합정비구역 추가 지정을 위해서 뛰었을 때 가장 많은 도움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일단은 그 당시에 서울시 시의원님이셨던 서준호 시의원님, 봉양순 시의원님 이건 제가 직접 겪은 거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현 입대위 회장님, 현 분야 회장님 더불어서 전 입대위 회장님, 김상현 회장님 아시죠? 예, 그리고 전 분야 회장님인 김미래 회장님까지 다 도와주셨어요. 이건 팩트입니다. 제가 몸으로 겪었으니까요. 그 1년 동안에 뛰어다녔는데 가장 많이 힘을 주신 분이 누구실까요? 제가 꼭 와달라고 부탁을 했던 분이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노원구청장 후보십니다. 서준호 후보님.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장근식 위원장님 너무 같이 하셔서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노원구청장 후보 서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기쁩니다. 중계중공 5단지 분들이 이렇게 만족스러워하셔서 기쁜데요. 어찌됐건 좀 과정에 이렇게 갈등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복합정비구역으로 꼭 해줘야 되냐 안 되냐는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제가 26억을 들여서 시작한 건데 시립대 남진 교수라고 그분이 도시계 전문가인데요. 그분이 MP를 해서 하는데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할 때 이쪽 복합정비구역 상가랑 땅을 토지를 내놔야 돼요. 토지도 내놔야 되고 상가 내놔야 되고 예를 들면 현대우성 하계 이동의 현대우성 아파트를 복합정비구역으로 했는데 그거를 준축으로 다 쓸 거냐 일부만 쓸 거냐는 걸 지금 정비계획 수립하면서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가를 많이 지으면 분양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분양이 안 되면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산자랑 밑이나 좀 이런 저희 신동안 청구 라이프 5단지 여기가 좀까지는 어렵지 않겠냐 그러는데 주민분들이 아주 우리 장근식 위원장님하고 많은 분들이 아주 와가지고 저 멱살을 잡으려고 막 그러셔가지고 오승록 청장님하고 우원식 의장님 또 봉영수 의원님 다들 저희가 그래서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위원장님이나 선택은 우리가 할 테니 준주거로 몇 프로를 할지 안 할지 3종으로 해서 뉴홈으로 할지 어쩐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에게 선택권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신 게 맞는 얘기다 라고 해서 저희가 서울시와 등등 얘기해서 5단지랑 신동아 청구라이프를 복합정비구역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이 좀 많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좋은 어떤 선택지가 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지구단위 계획은 서울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원으로 해왔고요. 정비계획 수립 이제 들어가시는데 정비계획 수립 이번권자는 구청장입니다. 네, 구청의 노원구의 하계동, 중계동, 상계동 58개 아파트에 지금 정비계획을 대략 한 30-40개 단지가 하고 있는데 이제는 노원구의 시대가 왔습니다. 시기가. 네. 그리고 구청장이 얼마나 재건축 재개발에 이해도가 높으냐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 주민들과 저희 또 당들이 저를 이 시기 딱 노원구청장 후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어진 이 과제를 잘 해결하는 뜻으로 생각하고요. 노원구가 성동구가 요즘에 정원호 후보 때문에 많이 떴는데 결국은 그거는 아시겠지만 기업과 일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정원호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강남의 임대료가 비싸지면서 한강을 넘어서
거기에 정착한 스타트 기업들이 있었고 그 스타트 기업들이 따라온 젊은이들이 있었고 젊은이들이 오니까 상권이 살고 상권이 살니까 서울숲에 투자를 하고 서울숲이 사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될 수 있는 도시의 경쟁력이 좋아졌습니다. 노원이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예, 강원도역석개발, 현대산업개발 본사가 앞으로 4년, 3년 6개월 내에 들어옵니다. 미미삼이 멈춰있던 미미삼이 탄력을 받아서 가고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그게 기업가 일자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창동 차량기지가 강원도역석공개보다 수십 배가 넓고 큰 기업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현재 80개 정도가 의사를 표명하고 있고요. 저희 목표는 800개까지 한개를 봅니다. 그 힘이 큰 심장이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상계종은 3, 6, 7을 넘어서 은행사거리까지 저는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만드는 게 제 임기가 4년이 될지 8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까지 기초를 만드는 게 제 역할이고 제가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길에 또 5단지가 은행사거리의 대장주입니다. 제일 큰. 어찌됐건 5단지가 가야 은행사거리의 단지들이 따라갑니다. 그거는 뭐 모든 전문가들이 부인할 수 없는 거니까 제가 5단지를 특히 그래서 관심 있고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더 나중에 불러주시면 강의도 해드리는데요. 지금 철쭉제가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빠르게 하겠습니다. 좀 중간중간에 많이 빼먹어서 저희들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말로 하면 안 믿으실까봐 봉양순 그때 서울시 의원님하고 도시계획과정 면담하고 아까 왔다 가신 국회의원 시절에 김성환 의원님 현장 민원실에 가서 얘기하고 지금 방금 왔다 가신 서준 의원님 그리고 현재 부청장이신 서준욱 부청장님 그래서 이제 저희들 설명에 따라서 이제 질의응답하고 추가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구단위 연락문장에서 취합해가지고 했었고 저희들이 이제 단지 내 캠페인 홍보 또 정비 사업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니까 현수막도 여러 번 개척을 했고 그런 와중에 작년 제가 이제 7월 10일 기준으로 2025년 7월 10일 기준으로 보시면 전체의 등기부 등본을 다 띄어가지고 소유주 명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차 동의가 가능한 시스템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차 작년 6월 28일 제가 이제 했었고요. 현재 정밀안전진단 비용 모금이 54.25인데 제가 아는 숫자랑 조금 다릅니다. 4월 13일 기준이라는 것 같아요. 절반 조금 넘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물으신다면 재건축 진단 모금이 먼저냐 전자동의가 먼저냐 하면 저는 거리낌 없이 말씀드릴 겁니다. 전자동의부터 해주셔야 돼요. 그 이유는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저희들 추진준비위원회로서는 이제 저희가 해드릴 수 있고 보여드릴 수 있는 건 다 있어요. 이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정법에 따라서 추진위가 할 수 있는 일의 권한과 범위가 다 정해져 있고 그 추진위 승인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이제 더 이상 무엇을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그럼 니네들이 추진위원회를 승인받아갖고 도대체 뭘 하려고 그러는데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한 장 넣었어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변경, 보통 이제 CM이라고 하죠. 네. 이건 도움이 필요할 때요. 저희가 만약에 50% 확 넘어버리면 이거 선정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비용 절감되는 거예요. 안 해주시면 써야 돼요. 그러면 띠 메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동의 안 해주신 분들 다 찾아다니고 OS 용역 쓰고 이런 게 결국엔 다 여러분들의 주머니의 비용이에요. 그 안에 팔고 나시면 상관없지만 만약에 그때까지 계신다면 그리고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저희들이 이제 설계 있는 위원회에서 했지만 아까 이제 계속 시뮬레이션을 하려면 몇 번을 이걸 그리고 해야 되는데 그 창작물이기 때문에 그걸 단순하게 그냥 그려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들 보면 개략적인 정비, 사업 시행계획 작성,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 업무, 추진위원회 운영이나 뭐 이렇게 돈하고 관련된 거 일대 없습니다. 여러분이 추진 승인을 해주신다고 해서 요 선정하는 것도 보시면 나라장터라고 조달 시스템이 있는데요. 국가에서 이제 조달하는 거죠. 상품과 서비스를. 그거를
서울시에 이제 이런 정비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누리장터라고 나라장터 안에 누리장터를 통해서 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투명하게 할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건 이제 후원금 사용 계좌 내역인데 현재 이제 280만 원 남았고요. 가장 중요한 거 보시면 저희 위원회 위원들하고 저하고 부담해서 95% 갖고 일했고요. 실제 후원금 들어온 거는 14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저희들이 얼마나 사비 들여서 열심히 했는지 보여드리려고. 저희들 이제 입주민 재건축 카페 현재 이제 같이 있는데 입주민하고 소유주하고 권리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거 이제 다 카카오 톡방에도 있지만 저희는 따로 이제 요거 전부 문자로 발송 받으실 겁니다. 이제는 입주민하고 같이 하지 않습니다. 정보가 입주민하고 공유되지 않아요. 소유주분들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 전화로 꼭 전화를 주시든지 동의를 하시면 전자동의 명부에 자동으로 기입이 됩니다. 대표 전화로 문의 안 주셔도 돼요. 하셨으면. 아시겠죠? 다음에 전자동의 관련해가지고 우리 작년에 이제 계약한 우리가의 윤우진 대표님이 전자동이 어떻게 하는지 좀 설명을 간략하게 드릴 거고요. 오늘 문자에서 보내드리기 전에 나가시면서 이제 끝나고 가시면서 보면 전자동이 QR을 2개를 지금 해놨습니다. 가시면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바로 하실 수 있어요. 접속이 가능하게끔 QR 해왔고 설명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진 대표님, 큰 박수 맞춰주세요. 조정 제가 여기서 하면서 하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중개주공 5단지 전자동에서 진행하게 된 이재윤 컴퍼니 대표 윤의진입니다. 이번에 중개주공 5단지는 사실 작년 12월 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4월 달에 시작하는 만큼 저희도 많이 준비하고 또 빠르게 같이 뛸 준비가 되어 있으니 저희가 설명드리는 전자동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좀 봐주시고 가면서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길게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전자동의서를 거뒀고요. 약 지금까지 한 18만 건 정도 진행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의서 하실 때 어려움 없이 당연히 진행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저께 저희가 서울시에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성과 공유회 진행했습니다. 작년에 시범사업자로 선정이 되어서 서울에 있는 사업장들 전자동의서 재고출을 하면서 만족도도 98%, 제도의 모양도 98%가량 나올 만큼 그렇게 동의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보다는 제가 이제 동의서 하면서 걱정하실 부분, 이런 개인정보랑 보안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국제 인증 수준인 ISO 2771이랑 27701 이렇게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혹시라도 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을까, 이게 보안이 뭐 문제가 돼가지고 이렇게 유출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잠시 접어두시고요. 저희도 여기 계신 소유자분들께 저희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부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정말 많은 사업장들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자동의서 관련된 기사 찾아보시면 저희 회사와 관련된 기사가 가장 많을 거고요. 그리고 최단기 28시간 만에 70%도 달성을 해봤고요. 최근에는 연락처 하나 없는 5,540세대 40일 만에 95% 전자동의서 걷어가지고 선도직으로 신청했습니다. 아마 1위 아니면 이번에 2위 해가지고 지정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6,700세대도 저희가 다 진행을 해봤고요. 이런 저희가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 기록 안에 저희는 이번에 중개주공 5단지가 반드시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한 200분 정도 와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계신 분들만 돌아가시면서 또는 문자 받으셔가지고 해주시면 저희가 10% 20% 올려가지고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50% 빠르게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말씀드리자면
자양 사동 A구역 있습니다. 똑같이 지금 걷고 있는데 3일 만에 50% 나왔습니다. 요즘 3일 만에 50% 40%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우리 중계주공 5단지의 저력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이제 6월달까지 동의서를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 시간을 줄여주시는 거는 여기 계신 분들이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고 처음 해보는 거라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지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에 따라서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해주시면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창동주공 19단지, 4단지, 18단지 다 전자동의서로 해서 고령층 100세 넘으신 분도 자녀 도움 받아가지고 하시고요. 70대, 80대, 60대 다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가 QR 또는 링크로 문자로 전달을 드릴 수도 있고요. 현수막이나 소식지에 이렇게 QR이 있으시면은 핸드폰으로 스캔하신 다음에 본인 확인해 주시면은 저희가 명부랑 대조해서 소유자분이 맞는지 확인을 한번 하고요. 그리고 다행히도 서면으로 제출하시면은 가장 우려하시는 게 내 신분증 제출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전자로 하시면 신분증 제출하지 않도록 저희가 구청이랑 협의까지 완료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편리하시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공유자 분들인 경우에는 대표 소유자 선임 동의서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에 너무 타이밍이 좋게도 4월 8일 기준으로 이제 대표 소유자 선임 딱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그전에는 사업 단계마다 대표 소유자 선임을 해가지고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딱 한 번만 해도 되니 공유자분들은 꼭 대표 소유자 선임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공유자분들끼리 이렇게 카카오톡이나 문자를 통해서 서로 독려해 주셔야 준비위원회 분들도 업무 줄일 수 있고 빠르게 대표 소유자 선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본격적인 입안 제한 동의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 입력된 정보들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실제 거주지랑 등기부 등본상 주소가 다르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직접 검색해서 한번 입력해 주셔야 나중에 우편물 받으실 때도 이 주소로 가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하게 한번 해주시면은 앞으로 통지 받고 소식지 받고 하시는데 큰 도움 되실 겁니다. 그렇게 하고 서명하시고 가장 중요한 전자 서명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장날인을 대신해서 전자동의서로 했을 때는 이 인증서를 통해서 진행을 하거든요. 인증서가 뭐가 있냐면 카카오, 네이버, 그리고 은행 사용하시면은 은행에서 사용하는 인증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셔야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어려우시더라도 또는 인증서가 없는데 난 안 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도움 받아서 하시면 우리 앞으로 해나가야 될 절차들 많습니다. 추진위 구성동의도 하셔야 되고 조합 설립 동의도 하셔야 되고 하는데 그때마다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 우리가 같이 준비운동 한다 생각해 주시고 인증서 동의서까지 한번 또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서는 이런 식으로 절차가 진행이 될 거고요. 저희 담당 직원분들이 앞에서 이제 QR코드 앞에 있을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 좀 해주시면서 가시다가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가 앞에서 도움 드릴 테니까 편하게 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전자동의서에 대한 설명이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우선은 전자동의서는 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운전할 때 여기 계신 소유자분들이 열심히 1분씩 3분씩 노력해가지고 기름을 부어주셔야 우리 차가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오늘부터 한번 바짝 해가지고 동의서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우리 자체적으로 준비한 정비계획안 설명을 우리 자문위원이신 김동민 자문위원님이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509동에 거주하고 있는 김동민입니다. 우선 주민 설명에 앞서서 오늘 바쁘신데 이 와중에 설명해 드리러 와주신 주민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본 주민 설명회는 저희 재건축 추진 준비위원회, 아직은 준비위원회입니다. 저희 준비위원회가 직접 설계를 좀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직은 확정된 계획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향후에 저희가 신통계획, 그 다음에 정비사업 지정 과정에서는 서울시와 노원구와 저희 준비위원회의 합의에 의해서 약간 변경될 여지가 있다는 거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의 순서는 재건축 사업의 이해, 사업의 개요, 정비 계획안, 건축 계획안, 추정 분담금입니다. 재건축 사업의 이해입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한두 분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사업이란 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작동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건축 사업은 현재 정비 사업 내에 재개발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건축 사업이 있는데 재건축 사업은 공동주택, 즉 5층 이하의 아파트에서만 가능한 사업으로 저희 중개주공 5단지는 재개발 사업이 재건축 사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현재 앞서 설명드렸겠지만 34년 노후된 아파트로서 현재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에 의거해서 30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준비위원회를 준비해서 현재 설명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재건축 사업 추진 절차입니다. 앞서 준비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 되게 복잡합니다. 첫 번째 계획 단계, 두 번째 사업 준비 단계, 시행 단계, 완료 단계 이 네 가지 단계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계획 단계에서는 신속통합기획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신속통합기획이 먼저 시작이 되고 다음으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계획 지정이 진행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주진이 구성하고 조합 설립 인가를 득하게 되면서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 인가의 협의가 완료가 되면 저희가 드디어 착공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시행 단계가 완료돼야 저희가 청산을 통해서 입주가 가능합니다. 이 절차고요. 지금 현재 저희 준비위원회에서는 준비한 이 설명회는 이제 첫걸음을 띄기 위해서, 즉 신속통합기획 수립을 들어가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그 전에 저희가 준비한 이 계획안을 보시고 아까 저희 전자동의 좀 부탁드리고자 설명드린 건데, 저희가 앞서 설명드렸던 50% 이상 주민 동의가 되면 저희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작성해서 노원구청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구청에 신청을 하게 되면 구청에서 검토한 이후에 신속통합기획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확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신속통합기획이 왜 중요하냐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 단계의 신속통합기획 다음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단계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신속통합기획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속통합기획에 좀 강조를 두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속통합기획이란 무엇인가? 신속통합기획은 전국에서 서울시만 가지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루고 그 다음에 사업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하는 공공지원제도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서울시만 있다고 드린 이유는 저희 서울시가 가장 노후된 아파트를 많이 갖고 있고 재개발, 재건축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지금까지는 모르고 넘어가셨을 거예요. 재건축 조합이 뭐해? 추진이가 뭐해? 그걸 방지하고,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데, 저희는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받으면 저희가 그 가이드라인에 의거해서 정비사업 계획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정비사업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주민분들한테 저희는 주민 설명회나 주민 공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픈을 하고 저희가 정비계획 수립 단계를 거칠 건데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보는 것과 같이 현재 사업의 절차가 간소화될 겁니다. 기존에 그런 게 없이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서 계속 협의하고 빠꾸먹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가 많았어요. 근데 그거를 신속통합기획 및 정비계획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5년에서 약 2년 정도의 절차 간소화가 되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의 개요입니다. 우선 먼저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작동되는 사업인데, 서울시에서 가장 최상위 계획인 서울 도시 기본계획을
그 다음에 서울 생활권 계획에 부합하여야 서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선 도시 기본 계획상 서울시에서 도시 기본 계획상 높이 기준을 삭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서울 생활권 계획, 저희는 지금 현재 중계 지역 생활권입니다. 중계 지역 생활권에서는 여러 가지 생활 서비스 기능, 즉 사회 기반 시설을 조금 확보하라는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회 복지들을 확보하라는 게 좀 내려져 있고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계획에서는 근린생활시설 확충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 확충, 생활기반 설치 필요가 좀 있다라고 해서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그런 것들을 다 담아서 오늘 계획안을 만들었다는 거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저희 준비위원장님도 그렇고 서준호 노원구청장 예비 후보님도 말씀하신 가장 많이 얘기했던 복합정비구역이 뭐야? 복합정비구역이 뭐길래 그렇게 얘기를 해? 그거에 대한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도시기본계획, 도정기본계획이 아닌 저희는 중계 이택지,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4에 속해 있습니다. 저희 노원구나 서울시에서 지금 복합정비구역은 이 특별계획구역 내의 일부를 저희한테 구역을 지정을 주었습니다. 그 복합정비구역은 이 지구단위계획이라는 하나의 수단에 의해서 작동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복합정비구역은 준주거지역 상향이 가능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용적률 400% 이하까지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는 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했던 행위의 이상을 벗어나게 될 것이고 상한 용적률 역시 150% 이상을 확보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좋아질 거라고 저희가 판단돼서 저희 추진 준비위원들하고 함께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 지원화입니다. 주민분들이 잘 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거해서 저희는 노후도 30년 이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 200세대 이상을 가지고 있는 단지입니다. 그래서 34년이 되었고 면적은 약 3만 평 정도고요. 3천 평 정도. 그다음에 세대수는 약 2,300세대로 저희가 이번에 시동 기획에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일 궁금하신 구역 결정 사유 및 소유자 하나입니다. 저희의 이번에 정비계획안 구역 결정 사유는 아까 앞서 설명드린 특별계획구역 4구역, 즉 지구단위계획에서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중계주공 5단지는 이 구역을 지정해라고 했던 구역을 그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저희가 사유지가 4필지가 있고 공유지가 하나 있습니다. 공유지는 새싹놀이터가 노원구 소유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사유지로 되어 있어서 상가와 합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지역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아까 준비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단지들, 즉 노원구에는 많은 단지들이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노원구에는 3개 택지개발지구, 중계 택지개발지구, 중계 2택지개발지구 이 3개의 택지개발지구가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 아파트 사업입니다. 아파트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설명드린 30년 이상 다 노후가 됐기 때문에 모든 단지들이 준비를 하고 있죠. 그 중에 이제 주변 아파트 현황 중에 상계 보람, 상계 5단지, 상계 6단지, 상계 11단지 다 상계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중계동에서는 현재 신통 기획을 접수해서 완료된 데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중계동에서 대장주인 중계주공 5단지다 보니까 재건축 사업이 빨리 진행돼서 저희가 먼저 선두를 들고 가야 더 사업성도 좋아지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이런 좋은 정비 계획안이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위협 약점보다는 강점과 기회가 더 많은 아파트입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서울 3대 학군지 은행사거리에 인접하고 있어서 수요에 대한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즉
많은 수요가 있을 거라서 저희는 아마 큰 사업성을 가지고 진행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서준호 예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중계동이 2,300세대 이상의 대규모 단지는 중계주공 5단지가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계동이 랜드마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 중계주공 5단지는 범죄가 없는 도시, 즉 학생들이 많은 도시. 그 이유가 주거 밀집 지역이고 공원과 문화시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안전한 주거단지인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기회로서는 제일 중요한 동북선입니다. 동북선을 위해서 저희 아파트는 북측과 남측에 각각 역이 생길 것입니다. 그 역을 통해서 교통환경이 우수한 단지가 될 것이고, 지금 현재 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 관심도가 워낙 많기 때문에 동의뿐만 아니라 정비계획 지정 단계에서도 많은 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선호해 주시고 하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서울시에서 드디어 이제 사업성 보존개수라고, 즉 사업성을 높여줄 수 있는 보존개수를 완화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반면 약점도 있습니다. 뭐냐면 많은 세대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2,300세대다 보니까 주민분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가 필요하고 의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뭐 지금 아시겠지만 저희가 왜 자꾸 속도를 얘기하냐면 공사비하고 금리가 변수입니다. 지금도 이란 때문에 저희 지금 원자재 가격 계속 오르고 있고요. 저희가 늦으면 늦을수록 저희 공사비는 수직 상승을 할 것이고, 저희가 빠르면 그 수직 상승에 대해서 절감을 해서 저희 주머니에 있는 돈이 더 세이브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준비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의에 대한 부분, 그 주민들의 관심에 대한 부분을 좀 잘 이해해 주시고 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정비 계획안입니다. 현재 이 정비 계획안은 앞서도 설명드렸겠지만 저희가 계획한 안입니다. 즉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변동될 여지는 있고요. 향후에 저희가 주민분들의 동의 50% 받아서 저희 정비계획 수립을 했을 시에 바뀔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설명드린 것처럼 서울시와 노원구의 의견을 저희가 수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뀌시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용도 지역에 관한 계획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복합정비구역 정말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이유를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즉 저희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3종 일반 주거지역의 중계주공 5단지입니다. 3종 일반 주거지역은 아파트만 가능합니다. 용적률에 대한 부분을 300%까지 가능한 땅이지만 저희가 이번에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면적은 약 30% 정도로 저희는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서울시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고시에서 주민분들한테 알려드릴 때 전체가 아닌 일부, 즉 신동아라이프나 청구, 건영, 저희 이 은행 사거리 역으로 예정되어 있는 그 역을 중심 반경 250m, 반경 500m까지 이렇게 검토했을 때 일부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지금 준주거 지역 약 30% 정도 적용을 해서 용적률 상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비계획안 기본 반영의 추진 전략입니다. 아까 정비사업은 무엇이냐고 이제 설명드릴 때 헌집을 주고 새 집을 받는 거예요. 즉 내 집을 낡은 집을 주면서 새 집을 받고자 하기 때문에 저희는 다시 태어난 중계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계주공 5단시의 르네상스를 한번 일으켜보자 라는 모토를 가지고 전략을 세웠습니다. 사람, 공간, 연결, 가치 이 네 가지가 하나로 이루어져서 진행되는 거고요. 저희가 전략으로는 뭐 사람 커뮤니티 조성, 미래를 담는 공간 창출, 뭐 기능적 연결망 구축, 지속 가능한 도시 경쟁 확보 이 네 가지를 뒤에 설명드린 토지용 계획과 건축 계획안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용 계획안입니다. 토지용 계획안은 저희가 그린 네트워크 구축, 가로공간 활성화, 역세권 복합다운 조성, 그 다음에 에듀존 구축입니다. 지금 보시면 저희 중계주공 5단지의 토지용 계획은 딱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측의 공원을 크게, 즉 중앙공원 형태의 공원을 배치하였고요. 북측의 모든
공공주택 용지를 확보하였습니다. 저희가 순부담률, 즉 생활시설, 생활기반시설이라고 있는데 그건 저희가 최소화할 수 있게 도로라든지 뭐 기타 공공청사, 그 다음에 생활기반시설은 저희 일체 반영하지 않고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우선 저희 공원으로만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용적률 상향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공원만 남치겠습니다. 면적은 저희가 95,461.1제곱미터고 공동택 용지 약 81%로 적용할 거고요. 기반설 용지는 약 20%가 좀 안 되게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용적률, 저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용적률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저희가 용적률을 계획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저희 기준 용적률이 208.93%입니다. 기준율이 뭐냐? 저희가 바꾸고자 하는 용적률, 아까 저희가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다 되어 있으면 그냥 딱 200입니다. 근데 이제 준주거지역이라는 게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약 8.93% 정도가 좀 상향이 됐고요. 두 번째, 허용 용적률. 저희가 허용 용적률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조례에 의거해서 인센티브 항목 20% 최대 적용 받을 거고요. 사업성 보존 개수, 아까 설명드린 이 사업성 보존 개수 때문에 20%가 아닌 34.12%가 적용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허용 용적률은 243.05%까지 올라가게 될 거고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상한 용적률, 즉 허용 용적률에서 아까 설명드린 생활 기반시설에 대한 면적의 가중치까지 포함을 시켜서 31.87%를 더 받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상한 용적률은 274.92%까지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400% 안 돼? 안 됩니다. 왜냐하면 400%는 저희 전 토지가 준주거 지역일 때 가능합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약 30%에 대한 부분만 준주거를 가져가기 때문에 법적 상한 용적률은 351.85%, 약 350%가 저희 단지는 적용이 될 것입니다. 주민분들한테 오해가 소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400%가 아니라 350% 정도가 최대 가능한 용적률이고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저희가 이 350% 찾아먹기는 힘듭니다. 어떤 아파트들이든 뭐 상계동에 지금 진행되는 아파트들 350%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지금 표에서 보시면 맨 꼭대기 분양가 임대가 있어요. 즉 법적 상한 용적률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건설 임대 비율을 무조건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서울시에서 그래 너네들 임대까지도 확보했으니 용적률 더 줄게. 그 비율이 50%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50% 이상, 왜?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50% 이상 확보하게 될 것이고요.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 350%까지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단지의 용적률은 어떻게 될 것이냐? 344.89%, 즉 345%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된 거지 확정된 건 아닙니다. 즉 아까 그러면 왜 복합정비구역이 그렇게 중요한가를 한번 비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합정비구역 계획 시 저희가 아까 3종 일반 주거 대비 400세대가 증가합니다. 그게 용적률 때문이에요. 용적률 한 45% 증가가 가능하고요. 지금 왼쪽에 보이는 표에서는 3종 일반 주거지역, 즉 300% 이하입니다. 약 295.5%가 나오는데 2,800세대밖에 안 돼요. 저희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2,300세대입니다. 저희는. 그럼 500세대밖에 일반 분양이 없기 때문에 사업성에 대한 저하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합정비구역 하는 겁니다. 복합정비구역 했을 시에 344.89%, 즉 345%입니다. 그때 했을 때 저희가 가능한 예상 세대수는 3,163세대, 즉 약 3,150세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 세대수가 약 800세대가 증가가 돼요. 뭐 한수가 빠르신 분은 벌써 아시겠죠? 건축 계획 아닙니다. 건축 계획안은 지금 아파트 배치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배치 역시 아직은 확정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세대별 평형대를 설명드릴 겁니다.
앞서 준비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저희 설문조사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분은 조금 작은 평형을 원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큰 평형을 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다양한 평형을 계획을 했습니다. 이 계획을 해서 뭐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 세대별로 좀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 배치 계획안입니다. 아까 와서 설명드렸던 용적률 345%, 세대수는 약 3,160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중앙에 공공평형로를 남북 공공평형로와 동서 공공평형 통로를 확보하여 저희가 총 18개 정도로 지금 건축 배치를 하고 있고요. 최대 층수 49층, 최저 층수 한 20층 정도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최저 층수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학교, 저희 원광초가 있기 때문에 원광초에 의거해서 학교가 있으면 좀 불리한 게 뭐냐면 학교는 법에 의거해서 건축법에 의거해서 1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조에 대한 확보가 의무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높이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저층이 있다는 것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 배치 세부 계획입니다. 우선 남향을 기준이죠. 당연히 남향을 기준으로 했겠지만 저희가 남동향이 약간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제시된 통경축은 다 확보했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서울시와 노원구에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서울시 공공의 의견을 니즈를 반영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통경축은 좀 과다하게 확보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주민공간과 어울릴 수 있는 프라이빗 공간, 즉 공공모의 통로를 많이 확보하였습니다. 아까 공공모의 통로라고 하시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왜 이렇게 넓어? 이것도 역시나 아까 지구 단위에 의거해서 좀 협의가 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과다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파트에서는 뭐가 들어올 거야? 어떤 걸 계획할 거야? 당연히 아파트 공공주택에 대한 거는 들어오죠. 근데 그 주변에 부대시설이 무엇이냐? 첫 번째, 입주민 도서관이라든지 시니어 라운지 같은 커뮤니티시설을 배치 분산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골프 연습장이라든지 헬스, 피트니스 센터라든 커뮤니티시설을 확보해서 저희가 용적률 상향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스포츠센터, 그 다음에 지능형 통합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지금의 어려운 지금 관리소가 없는 저희가 자체 제어를 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를 통해 가지고 범죄율도 낮추는 아파트로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단지 내 공간 계획입니다. 단지 공간 계획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공공모의 통로 계획을 통해서 불암산과 저희 단지를 연결하도록 할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건 원광초등학교입니다. 원광초등학교와 저희 단지와 그 아까 학원 은행가 거리를 할 수 있는 쉼터 공원을 중간중간 배치해서 남북 공공모의 통로를 아주 쉼터 공원처럼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어린이 놀이터, 주민 운동시설도 아까 뭐 커뮤니티시설 안에 있지만 저 외부에도 설치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저희 자체 추진준비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작년 2025년 12월에 복합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지금까지 달려와서 만든 최종 계획안에 대한 조감도입니다. 뭐 자체적으로 조금 저희가 좀 미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전문가가 없고요. 전문 업체를 저희도 인용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뭐 저뿐만 아니라 저희 준비위원님들이 다 노력을 해서 한 이 정도 뭐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최고 층수 49층, 최저 층수 한 20층, 그다음에 용적률 345%에서 저희가 3,100세대 정도로 계획을 하면 이 정도 아름다운 아파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민분들께서 이 아파트에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주셔서 저희 동의, 많은 동의 부탁드리고 꼭 50%가 아닌 조합 설립 인가까지 갈 수 있도록 70% 동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추정분담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정분담금은 뭐 제일 관심 있으시겠지만 저희 서울시 추정분담금 위원이시고 전 하나감정평가법인의 전 대표였던 허영애 감정평가사님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재건축으로 한 30년간 일을 했습니다. 요즘 이제 서울도 그렇지만 일기 신도시 해가지고 그 정비 사업에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 중계주공 5단지 또 좋은 입지에 대단지잖아요. 소유자분들께서 관심 가지시고 적극적인 동참을 통해서 최대한 신속히 성공적인 사업 추진하기를 빌겠습니다. 우리 이제 전래 동화 중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 뭐라 그래요? 애들이 헌집 줄게 새집 다오 그러면 뭐라고 답할까요? 돈을 내야 새집 주지. 예, 재건축을 하면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분담금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재건축을 건축을 할 때 돈이 들어가는데 용적률 높인다라고 나왔잖아요. 그 용적률 인허가받은 용적률대로 아파트 상가를 지어서 조합원님들이 우선적으로 가져가고 남는 걸 일반 분양하고 또 일부는 임대주택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재건축할 때 들어가는 돈이 예를 들어서 뭐 5천억이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반 분양하고 임대주택에서 나온 게 얼마였다. 그러면 4천억이다 그러면 1,000억이 부족하잖아요. 이 부족한 것을 우리가 나누어내는 게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정분담금 산식이나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생각하면 우리 정비사업비 사업으로 총 지출되는 돈이 일반 분양하고 임대주택으로 충당하고 부족하니까 그걸 우리가 나눠낸다. 그러면 지금 이제 그 복합 정비구역 용적률 높아진다 했잖아요. 이게 왜 좋냐? 아까 실사용 대지 면적 보시면 한 26,000평 됩니다. 3종으로 봤을 때 중주거지역 가지고 반영하면 용적률이 한 45% 늘어나잖아요. 단순히 26,000 곱하기 0.45 하면 한 12,000평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12,000평 그냥 그대로 고스란히 일반 분양하고 임대주택 빠져나간다 그러면 그만큼 외부에서 들어온 돈이 많아지니까 조합원님들의 분담금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엄청난 효과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우리 중계주공 5단지가 복합정비구역에 들어가지 않았다가 우리 준비위원장님을 비롯해가지고 이때 위원장님 등등의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신 덕분에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복합정비구역 하면 감이 안 오시겠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내야 될 돈이 그만큼 줄어들었다. 그래서 긍정적인 효과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 제 설명을 출발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분담금은요. 분담금이 결정되는 시기는 아까 쭉 절차로 보셨듯이 관리 처분 단계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한참 남은 미래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분담금 앞에 추정이라는 두 글자가 들어가 있거든요. 추정, 예상해보자 이겁니다. 분담금을 정하려면 첫 번째 정비계획 그리고 건축계획이 확정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현재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하고 상가, 그걸 종전자산이라 그럽니다. 그걸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 감정평가는 도정법 74조에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있는 날, 이날로 해라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단계가 아니니까 현재 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전자산 가격도 추정치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분양수입을 추산을 해야 됩니다. 조합원님들이 우선적으로 가져갔을 때 조합원 분양수입 그리고 일반 분양수입, 임대주택 매각수입 이거 추산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 중에 이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공사비, 기타 설계, 감리 등등의 재용역비, 그리고 우리 조합 운영하고 관리하는 그런 관리비, 그리고 제세 공과금 이런 비용들 다 추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자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계획도 지금 자체적으로 안을 잡아본 겁니다. 확정된 게 아닙니다. 라고 강조해서 말씀 올렸듯이 이건 추정치이니까
당연히 확정이 안 됐고 앞으로 변동이 된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사업계획을 빼고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종전자산 가격 추정 어떻게 했느냐. 국토부 실거래가 25년 10월 이후에 실거래가를 다 포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왜 10월부터 출발했느냐. 이 쭉 거래되는 패턴을 봤더니 그 전에 거래한 거하고 지금 상당히 가격 수준이 달라지더라고요. 아마 여기 이제 전체가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오늘 설명회 하고 아까 우리가로 해가지고 전자 동의 받잖아요. 이런 거 동률이 어떻다라는 거 중개업소에 소문나고 그러면 계속 가격이 변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종전자산 가격은 실거래가하고 그리고 한국부동산원의 국토교통부에서 인정한 부동산 통계 기관이거든요. 거기에 그 시세 통계에 참조하고 그리고 저희가 다 분석을 해서 그걸 토대로 추산을 했습니다. 이건 정식 감정평가가 결과가 아니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총 수입은 주변에 신축 단지들의 그 시세 그리고 일반 분양가 이런 거 참고해 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지출은 공사비는 신탁 했을 때 그리고 조합 방식으로 했을 때 두 개 구분해 가지고 정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서울시에 이제 추정분담금 그 분석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에 매뉴얼 참고해 가지고 추산을 했습니다. 이건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건네뛰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앞에 건축 계획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평형이 있는데 이 평형을 조합원님들한테 먼저 우선적으로 이렇게 배정을 하고 남는 걸 일반 분양한다. 임대는 고정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분양 설계를 잡았다. 이건 어디까지나 예상치 아니라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종전자산 가격입니다. 우리 평형별로 해가지고 쭉 실거래가나 그 다음에 부동산원의 시세 통계 이런 걸 분석을 해가지고 했을 때 나온 게 이렇게 평형별로 4억 1,300에서부터 10억 9천까지 이렇게 추산이 됐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현재의 데이터를 가지고 추정한 거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향후에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나면 구청에서 감정평가법인 1개 선정하고 그리고 조합총회에서 선정한 2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는 이제 아파트처럼 이런 시세 통계가 없기 때문에 실거래가 그러니까 여기 단지 내에 있는 본 상가의 실거래가 주변에 또 아파트 단지의 상가 실거래가를 참고로 해가지고 이렇게 추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하고 상가의 전체 감정평가액이 1조 6,500억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식회사로 말하자면 우리 소유자분들이 주주가 되는 거예요. 주식회사에. 그러면 주식회사를 만들면 뭘 출자합니까? 자본을 출자하죠. 우리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출자하는데 그 출자의 자본금이 1조 6,500억입니다. 엄청난 기업인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이러는 건데 지금 현재 이걸 미니멈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재벌 기업으로 재건축을 출발한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입입니다. 주변에 이제 일반 분양 사례 그리고 시세 해가지고 약 83% 이걸 이렇게 이제 추정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조합원 분양가는 일반 분양가의 90%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일반 분양가의 현재 주변 시세의 17% 차이도 없고 거기에다가 또 0.9를 잡았으니까 8, 9, 73 거의 주변 시세의 70%대로 조합원 분양가를 책정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양가 보시면요. 이게 이제 위에가 일반 분양가입니다.
4,100에서 5천만 원 정도. 여기는 펜트하우스이기 때문에 희소성이 있어서 분양 단가가 좀 높게 잡았고요. 그래가지고 7억대에서 27억까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0.9 적용해가지고 조합원 분양가는 6억 3,600에서 펜트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분양 아파트, 즉 일반 분양 수입, 조합원 분양 수입 보시면 일반 분양 수입이 5,867억 정도 되고 조합원 분양 수입이 2조 거의 4천억 정도 됩니다. 다음은 이제 상가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임대주택이 있고요. 소형 임대주택은 건축비만 받습니다. 토지는 기부채납으로 아까 보셨듯이 용적률 상향에 대해서 거기에서 절반씩 내놓은 거니까요. 그래서 건축비만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예, 그래서 저 건축비도 우리가 투입한 건축비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공공건설 임대주택 건축비. 그래서 공급 면적의 그 공공건설 임대 그 표준건축비 곱하고 지하는 그거의 63%, 그 다음에 42 해가지고 한 4.7% 더하면 한 평당 한 450만 원대 안팎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오는 게 임대주택이 약 수입이 900억 된다. 그리고 상가도 이렇게 신축했을 때 338억 이렇게 됩니다. 이건 이제 왜 기타 수입에 이상하다 하실 수 있는데, 원래 우리가 이제 이주할 때 이주비 대출을 받잖아요. 그 금융비용은 개인한테 부담되는 게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그 국세청에서 세무 기준에 이건 조합원들의 개별 부담이다 해가지고 기속을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배당 소득세를 과세를 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비용으로 잡고 수입에도 잡아서 양쪽이 매칭이 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총 수입이 보시면 얼마죠? 3조 2천억 정도 되는 거죠. 아까 우리 출자한 자본금이 1조 6천, 그리고 매출이 3조 2천, 거의 곱하기 2배 됐죠. 다음은 이제 비용 보겠습니다. 비용은 제 항목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건축공사비입니다. 건축공사비는 현재 이것은 이제 계산할 때 신탁으로 해가지고 평당 77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제가 이제 신탁이 하는 사업장에 몇 군데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시공사 선정할 때 보면 신탁을 하지 않는 사업과 신탁이 개입해서 하는 사업장에 입찰했을 때 결과로 나온 거 보면 약 5%에서 7% 정도가 낮게 입찰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 770으로 해서 했고, 뒤에 이제 조합 방식으로 하면 800 이렇게 잡았고요. 대신 이제 신탁이 들어오면 신탁 수수료 들어오고요. 그러면 신탁하고 이제 조합하고 했을 때 공사비는 조금 차이 나지만 신탁 보수를 감안하면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등의 여러 가지 이제 제 비용이 쭉 발생을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항목으로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이제 총 투입되는 금액이 1조 4천억입니다. 우리 재건축으로 했을 때 현재 합리적으로 추정한 지출이 총 지출이 1조 4천억,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공사비 비중이 85%. 그래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그래서 이제 시공사가 중요한 거죠. 시공사가 중요한 이유는 공사비도 절감을 해야 되겠지만 잘 지어서 중요한 건 우리가 분담금을 줄이려면 비용도 줄이지만 일반 분양 수입을 극대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딱 두 가지입니다. 양을 늘리고, 그 양을 늘리는 건 아까 복합 정비구역 용적률을 높이는 거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예요? 양이 정해지면 단가가 높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단가를 높이려면
좋은 시공사가 들어와야 되고, 예, 그게 이제 앞으로 중요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게 다 우리 소유자분들께서 예, 같이 해결해 나가야 될 중요한 숙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비례율입니다. 비례율은 수입에서 비용을 뺀 걸 우리 조합원님들이 출자하는 종전자산 가격의 합계로 나누면 비례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례율에 우리 아까 매출 약 3조 2천, 그 다음에 이 총 비용 1조 4천, 거기에 출자하는 종전자산 가격 약 1조 7천 이렇게 잡으면 비례율 108.79%입니다. 그럼 108.79 이게 좋은 건가? 비례율이 일단 100을 넘으면 이 의미가 뭐냐면 총 수입에서 총 지출 빼면 뭐죠? 기업으로 보자면 순이익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재건축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 이것을 우리 조합원님들이 자본으로 출자한 것에 비해서 1이 넘으니까 100을 초과하니까 8.79보다 높아졌다. 그러면 이제 요 보시면 여기서 나타납니다. 아까 종전자산의 가격이 추산치잖아요. 여기에다가 비례율이 100이면 권리가격이 어떻겠어요? 종전자산 가격하고 권리가격이 똑같이 1대1이 매치되겠죠. 비례율이 100%면. 반대로 비례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지면 이쪽의 종전자산 가격보다 권리가격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0.9다 그러면 4억 1,300이 있다 0.9 하니까 권리가격은 10% 깎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108.79%니까 비례율이 이 종전자산 가격이 곱했을 때 권리가격은 8.79%만큼 업이 됐다, 올라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가장 중요한 관심사죠. 분담금입니다. 현재 15평 소유하고 계신 분들 권리가격이 아까 종전자산 가격에다가 비례율 곱한 게 권리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신축된 앞으로 계획된 신축 변경으로 옮겨갔을 때 이렇게 해서 가시면 거의 전용 면적 비슷하게 옮겨가면 1억 8,600 정도 된다. 예, 이렇게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평이 이렇게 가면 2억 9,500 정도. 예. 그 다음에 24평이 59형 이렇게 비슷하게 가면 1억 5천 정도고, 그 다음에 28평형이 74로 가면 8,700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31평형이 전용 84형으로 가면 1억 5,600 정도 된다. 그리고 상가는 이제 권리가격 이렇게 봤을 때 상가는 아파트처럼 평형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가의 분양 평형을 이렇게 가정을 해봤습니다. 10평, 20평, 30평 이렇게 했을 때 환급이다. 여기는 분양 면적이 적으니까요. 여기까지는. 그리고 이렇게 30, 40평 넘어가면 2억 6,600, 5억 3,600 이렇게 분담금을 내야 된다. 이건 어디까지나 현지에서 추산한 거다. 변동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조합원 분담금을 줄이는 방법은 아까 비례율 보셨잖아요. 비례율에 제가 이제 요즘 보면 거의 하루 건너뛰어서 이렇게 설명해 나가고 있거든요. 제가 서울시 정규사업 아카데미 강사도 하고 경기도 하다 보니까 많이 하는데, 많은 소유자분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 분담금이 줄어들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이건 정말 오해입니다. 진실은 뭐냐면 종전자산 가격은 똑같이 올라가고 똑같이 내려가고 하면 아무 변동이 없다. 왜? 아까 제가 종전자산 가격은 주주로서 주식회사에 출자를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종전자산 가격은 주주의 출자 비율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아파트 가격을 한 평당 딱 해가지고 가정입니다. 쉽게 이야기해. 한 평당 1,000만 원짜리를 우리 다 기분 좋게 2천만 원으로 올리자. 그럼 어때요? 절대값은 2배가 됐지만 비율은 똑같이 올라가면 어떨 것 같아요? 비율은 안 변하잖아요.
그래서 종전자산이 똑같이 올라오고 똑같이 낮아지고는 권리가격 분담금에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아까 비례율 보셨잖아요. 비례율이 100에서 커지면 커질수록 좋아지는 거죠. 그럼 비례율이 커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총수입, 총지출, 종전자산 가격. 근데 총수입하고 총비용 빼기잖아요. 이건 분자입니다. 종전자산 가격은 분모예요. 그런데 총수입, 총비용은 일정한데 분자가 커지면 어때요? 종전자산 가격이 올라가면 비례율은 떨어지죠. 여기서 결론은 뭐냐면 비례율의 분자를 키워야 조합원님들의 권리가격이 높아지고 결국 분담금이 줄어든다. 그래서 키포인트는 일반 분양 수입을 한 푼이라도 늘리고 비용은 절감을 해야 된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비용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계약 투명하게 잘하고 아까 준비위원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요즘은 5천만 원 이상이면 용역도 일반 경쟁 입찰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전자를 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 비용 당연히 투명하게 해서 절감을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싸게 질 수 없잖아요. 공사비 낮춰서. 합리적으로 잘 져야죠. 왜? 준공 이후에 우리의 재산 가치하고 연계되니까. 그러면 결국 중요한 건 일반 분양 수입 높이는 거죠. 그래서 일반 분양 수입 높이려면 앞으로 이제 정비계획 잘 수립을 해서 용적률 높이고 좋은 평면 설계해 가지고 분양 단가 높이고. 그런데 그 중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앞에서 일선에서 뛰는 분들 열심히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절대적으로 비용을 정말 쥐어짜도 줄이기 힘드는데 비용 늘려나는 건 아주 쉬운 게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 소유자들끼리 갈등해가지고 우리 속담에 이런 거 있죠. 장마에 도끼자루 썼는 줄 모르고 신선노름 한다. 내 분담금 늘어나는 줄 모르고 계속 논쟁하고 갈등하고 이러면 그게 누구 돈이에요? 내 돈입니다. 그래서 기왕 재건축 하기로 한다 그러면 빨리 가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아까 여러 군데 설명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사업을 30년을 했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향후 트렌드나 이거 봤을 때 재건축 하시면 빨리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신통기획만 해도 1차로 지정해가지고 통과하는데 지금까지 해갖고 약 120개예요. 우리 노원구에도 지금 재건축하는 단지들 많이 출발하고 있잖아요. 건너편에 도봉구 창동도 그렇고요. 그러면 어느 단계 가서 우리 인구는 안 늘어나는데 아파트 공급이 많이 늘어난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재건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일반 분양할 때 분양가를 잘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빨리 가서 경쟁자 적을 때 시장에다가 분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왕 재건축 하기로 한 거 의기투합해가지고 재건축 누가 해주죠? 제가 설명하면 재건축 아직도 시공사들이 촉대놓게 해준 줄 아세요? 과거에 지분제, 요즘은 시공사 지분제 없거든요. 다 도급제예요. 그러니까 협력사 중에 일부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협력사가 시공사입니다. 그리고 이 원장님 있지만 조합장님 다음에 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조합원님들이 결정해 준 걸 집행하는 기구예요. 결국 이 재건축의 주체는 소유자, 나 한 사람씩 합쳐서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유자분들께서 전자동의 요즘은 신속하게 동의할 수 있잖아요. 과거는 동의 안 나오면 지방까지 가가지고 OS 해서 동의서 받아오고 그랬거든요. 전자동의서 받으니까 신속하게 갈 수 있으니까 모르면 여쭈시고 가르쳐주시고 해가지고 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조합원님들의 분담금을 줄이고 이익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리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지금 질문 받아도 되나요? 네,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단지에 임대 아파트가 들어가는 건가요? 아까 임대가 있던데? 예.
예,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저 맨 꼭대기 분양 임대라는 걸 보시면 용적률에 대한 상한 용적률은 275%입니다. 근데 임대를 안 하게 되면 275%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대를 확보해야 됩니다. 네, 이건 법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2030년 서울 도시및 주거민 정비 기본법에 의거해서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탁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조합을 안 하고 신탁을 하는 그 두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셨는데 조합이 하는 일을 신탁 법인회사에서 위탁을 해서 하는 방식인가요? 신탁은 저희 대신 사업 시행자의 역할을 일부 수용하는 겁니다. 즉 그렇게 되면은 주인은 저희예요. 저희인데 그러면은 신탁이 한다 그러면 아까 감정평가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신탁 수수료 즉 저희 대신 일을 했기 때문에 일한 비용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 지출이 늘어나겠죠. 아까 그 조감도에서 49층인가? 층수요. 예. 최대 층수. 그때 저 법정 상한 용적률을 적용했을 때 그 층수가. 예, 맞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계획한 거는 344.89%입니다. 이게 아까 임대까지 포함해서 이걸 했었을 때 아까 그 조감도가 나온 겁니다. 근데 그 임대 빼고 아까 그냥 상한 용적률로 했을 경우에는 후반으로 신경 없나요? 274% 했을 때 그때는 각 부담금액으로 지켜나가는 게 있을까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만약에 저희가 274%로 했을 때는 저희가 지금 비교된 예시에 295% 했을 때 2758세대가 나오고요. 274%로 했을 때는 2750대보다 적겠죠. 그러면 아까 감정평가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저희 수익할 수 있는 수익금을 만들 수 있는 일반 분양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저희 세대 수는 2328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분양을 높여야 저희 수익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건 알고 있는데 예. 제가 혹시 뽑아놓은 데이터가 없는지 이거는 저희가 데이터는 따로 아까 감정평가사님한테만 저희가 드리고 지금 데이터는 지금 비공개로 저희만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270% 했을 경우에는 그 부담금이 얼마인지 그건 뽑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가지 않기 때문에 굳이 하진 않았습니다. 아까 임대를 25평형하고 34평형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던데 임대 평형이 그렇게 크게 잡아놓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아마 오해하실 것 같아요. 저희 서울시는 소셜 믹스입니다. 즉 임대랑 분양이 섞여야 돼요. 즉 누가 임대인지도 모르고 누가 분양인지 모르게 무조건 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게 전제 조건이고요. 아까 감정평가사님이 임대 수입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임대 수입. 작은 평형의 임대 수입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원가예요. 원가가 낮으면 낮을수록 작으면 작을수록 원가는 작게 들고 저희 수익이 줄게 됩니다. 즉 크게 크면서 조금이라도 이익이 나기 때문에 저희는 임대 수입도 고려해서 약간 이 24평형 정도 이상으로 하는 걸로 계획을 했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하고 노원구의 니즈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작은 평형으로 갈 수도 있을 거고요. 저희가 우선 임대 같은 경우는 용적률 상한에 대한 39% 정도를 확보하는 연면적을 찾아낼 거예요. 그 연면적을 찾아낸 다음에 n분의 1로 나눠서 어떤 평형이 가장 유리할지를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되고는 있습니다. 제가 조금 첨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전문가니까요. 많은 재건축 설명회를 하다 보면 임대주택에 대한 좀 오해, 거부감이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여기 재건축에 법에는 임대주택이라는 법적 용어가 없습니다. 요즘 임대주택으로 나가는 법적 용어는 뭐냐면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임대주택으로 그러니까 용적률이 올라가면서 내놓는 임대주택의 면적이 뭐 39형, 45평, 49형 이렇게 적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조금 커지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게 뭐냐면
우리 재건축으로 내놓는 임대주택은 영구 임대주택하고 다르거든요. 이건 이제 소유권을 서울시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SH 공사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관리를 합니다. 그럴 때 그냥 입주자를 모집하는 게 입주자 모집 공고를 또 따로 내거든요. 우리 일반 분양할 때 입주자 모집 공고 내듯이 임대주택 완성되고 나면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는데 이건 이제 보증금을 딱 정해가지고 하니까 시체말로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소득 수준이 낮으면 재건축 임대주택에는 영구 임대처럼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강남에서도 임대주택을 왜 넣느냐, 넣지 마라 그러는데 거기서도 딱 분석해 보면 오히려 은퇴하시고 소득 없는 분들보다 보증금 내고 들어오는 소득이 상당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고 이런 거거든요. 물론 강남하고는 비교는 아니지만, 그래서 임대주택에 대한 그런 영구 임대 그런 이미지는 안 가지셔도 된다. 그 불안감은 없으셔도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분담금은 언제 내는 거예요? 분담금이요? 분담금은 이제 아까 관리처분 때 결정이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제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나면 이주하고 철거하고 일반 분양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분담금을 내는 스케줄은 시공사하고 계약을 할 때 분담금을 어떻게 낸다. 대부분 기존의 사례는 일반 분양하고 스케줄로, 그러니까 일반 분양 같은 경우는 처음에 계약할 때 10%, 그래서 보편적으로 한 6회 분납하고 입주할 때 이렇게 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반 분양 스케줄로 따라가는데 최종 결정되는 건 시공사의 계약할 때 그때 결정이 된다. 예를 들어 사업성이 좋고 분란 없이 가는 사업장은 시공사가 입찰로 들어올 때 분담금 분납 안 하고 처음에 계약할 때 뭐 10%나 20%만 내고 입주할 때 나머지 내도록 이렇게 입찰을 하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그건 다음에 최종적으로 계약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합원 분양할 때 예. 평수를 선택해서 네. 그 아까 나왔던 분담금을 네. 분담금만 내는 거예요. 아, 이제 쭉 절차를 진행하면 사업 시행 인가가 나고 종전자산 감정평가하고 조합원 분양 신청을 받습니다. 그럴 때 다시 분담금을 추산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평형 이동할 때 분담금이 얼마입니다 라고 해서 이제 분양 신청을 받고 그리고 나서 관리처분을 하고 관리처분 인가가 나고 그래서 관리처분에서 이제 분담금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관리처분을 한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은 되는 건 아니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뭐가 밑에 이상한 게 나왔다. 예를 들어 요즘 같은 경우 문화재 발굴이 됐다고는 그거 하는 동안 공사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비용이 늘어나면 분담금 변동이 될 수 있고 또 하나 역으로 우리가 관리처분 때 일반 분양가를 지금 4천만 원대로 잡았는데 쭉 올라가 가지고 분양가가 4,500대 후반으로 갔다 그러면 분양 수입이 많아지니까 일반 분양 그 분담금이 줄어들게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입주하고 난 뒤에 청산할 때 모든 게 청산이 되는 겁니다. 네. 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조합원 분양가가 90%도 잡았는데 예. 그 사업성이 좋아진다고 했는데 90%는 좀 높은 것 같은데 그렇게 잡은 이유가 궁금하고요. 예. 두 번째는 그 감정평가 할 때 종전 가격도 중요한데 그 종전 가격에서 BTC분도 고려가 되는지 네. 두 가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합원 분양가하고 일반 분양가하고 갭을 얼마로 하느냐. 법에 90%를 해라. 이 규정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한국 같은 경우는 일반 분양가를 100으로 봤을 때 조합원 분양가를 90으로 하는 게 보편적인 실무 사례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0.9로 일단 추정을 잡는 거고요. 조합원 분양가는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 건 다음에 이제 법에 따라서 감정평가에서 결정이 되는데 조합원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가하고 조합원 분양가 그 갭이 반드시 0.9다. 이건 뭐 진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에서 결정이 되니까 그 폭은 변동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종전자산 감정평가할 때 대지권 크기 당연히 반영합니다. 네.
조금 궁금한 건 예를 들어서 집값이 좀 올라서 지금은 5억으로 추정한 자산이 우리가 분양을 하는 시점에 7억이 되어 있으면 네 그러면 우리가 일반 분양을 할 수 있는 가격이 더 올라가는 거고 그럼 저는 수익이 늘어난다고 이해했는데 그게 왜 안 되지 하는 게 궁금해서 왜냐면 그렇기 때문에 강남에 있는 분들은 작은 평수여도 환급금이 있는 거고 저희처럼 기본 집값이 조금 높지 않은 지역에서는 분담금이 많이 나온다 같은 게 통설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위원장님이나 제 주위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궁금했고 그러면 정리해보면 분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간을 줄여서 축소시켜서 공사비를 최소화하는 것 그리고 그 사이에 집값을 조금 우리가 올려서 일반 분양가를 높여서 이제 수입을 늘리는 것 두 개가 같이 굴러가면 가장 좋은 방식으로 이해가 되는데 제가 이해한 게 맞을까요? 맞습니다. 비율은 똑같고요. 예. 지금 여러분들께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보여드린 수치는 확정이 아니고요.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했는데 요 비례율 108 나오셨죠? 추진이 동의되면 저희는 지금 보시면 실력이 없진 않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다른 데 가면 업체 불러갖고 합니다. 이거 전부 다. 제가 감정평가가 없다 보니까 부탁드린 것 뿐이고 추진이 동의해 주시면 저 요거 올릴 겁니다. 비례율 올릴 거예요. 어차피 그때 보시고 저희가 추진이 동의 다 받았다 그래서 바로 가갖고 추진이 선척 안 할 겁니다. 얘기해드리고 할 거고요. 비례율 만약에 마음에 안 드시면 그때 핸드폰으로 바로 취소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네. 예. 비례율은 저희가 최저로 지금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 만큼을 드린 거예요. 정교해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업체하고 해서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 혹시 분양 평수가 17평 이렇게 되는 거는 저희가 수요 조사를 안 해서 그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선호도하고 평형조사 하신다고 제가 보고 드렸지 않습니까? 만약에 평수 선호조사에서 다 25평 이상으로 하면 그때 그 25평부터 분양이 되는 거예요? 그건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선호조사 당연히 할 겁니다. 하는데 저희가 용적률 얘기를 제가 아까 드렸잖아요. 용적률이라고 하면 대지에 곱하기 몇 프로 더 올릴 수 있다는데 방금 말씀하신 다 33평을 원한다 라고 하면은 저희가 용적률이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땅에 대해서 33평을 옮기게 되면은 아파트 인동간격이라든지 아파트 배치 문제가 조금 발생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다는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적정 비율, 즉 24평형이나지 33평을 적정하게 비율을 조금 할애를 해서 저희가 좀 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수법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아파트만 하는 거 원치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에 대한 적정성은 주민 설문조사 근거로 저희가 서울시랑 협의를 해서 24평, 그 다음에 뭐 많으면 36평까지 해서 좀 다양하게 할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진행하게 되는데 이전에 보면은 주민들 간이라든가 추진위원회 갈등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예상이 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나가는 게 좋은지 그런 항상 조합이든 신탁이든 보시면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이복 형제가 하나 있습니다. 누구죠? 비대입니다. 안 될 것 같은 재건축 단지의 현장이 뭔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선가든 다 나오세요. 그래서 재건축은 전문성을 담보로 하지 않고 이상하게 사람을 끌어모으는 그런 힘이 있으신 분들이 위원장이나 조합장을 하시게 되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항상 조합장이나 위원장은 소유주들과 모닥불과 같은 거리를 유지해야 돼요. 너무 가까이 가면 안 좋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멀어져도 안 돼요. 근데 능력은 없는데 너무 가까이 가시면 그게 전부 다 민원을 가장한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기자분들도 오셨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홍보 쪽 일을 지금은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사도 나오고 할 건데요. 그런 내용들이 어쨌든 이제 전자동의에 대해서 이제 위반 제한 부분이 나가는데 이제 전자동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소유주 단톡방에서 드렸던 말씀이 뭐냐면 이제 봉사의 단계는 지났습니다. 이젠 사업의 단계예요. 보셨듯이. 근데 동의가 안 된다. 그러면 외부 시장에서는 주택이 아니라 자산에 대한 평가를 시작할 겁니다. 뭐라고요? 저 단지는 재건축이 안 돼. 그게 여러분들의 자산 가격으로 고스란히 반영됩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할 수 있는 방법 다 해서 미리 다 이렇게 만들어 드린 거예요. 편하게 하실 수 있게. 근데 그것마저도 나 하나 안 하시면 동의율 안 채워질 거고 저희들이 추진위가 못 되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도정법에.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딱 그 일까지만 제가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조합이든 신탁이든 선택하시면 그거에 맞게 일해서 총합 설립총회 준비까지 그렇게 해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외에 일은 더 하지도 않을 겁니다.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예. 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신통 계획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사업을 좀 빨리 하려고 이제 그렇게 트라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서울시에서 진짜 이게 제시를 했을 때 될 확률, 그러니까 신통 계획이 될 확률이 얼마면 저게 안 됐을 때는 비가 다 밀릴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대응 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 네, 설명드릴게요. 방금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간 단축, 즉 제일 중요한 건 절차 간소화 때문에 이 신통계획을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저희는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토지용 계획, 정비 계획은 모두 아까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걸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지구 단위 계획에 서울시가 제시한 안은 다 받아들였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제시안을 받아들인 이유는 방금 질문하신 것처럼 서울시랑 밀당을 하지 않기 위해서, 즉 주고받고 협의가 길어지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이 2년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기존 아까 평형대별로도 마찬가지인 거고 세대별, 평형대별, 그 다음에 토지용 계획안, 정비 계획안을 우선은 공공의 입장을 좀 많이 반영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통 기획은 저희가 통과될 예정이고요. 예상이 됩니다. 즉 서울시 지구 단위 계획에 의거해서 저희가 계획을 했기 때문에 저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서울시에서도 더 요구를 한다 저희한테, 그러면 저희가 아까 얘기한 사업성과 이런 걸 다 분석을 통해서 저희도 저희 주장을, 저희 사업에 대한 보전을 더 요구를 할 것이고요. 거기에 따른 용적률, 최대 용적률까지도 받아갈 예정입니다. 신탁 방식이 좋은 건가요? 조합 방식이 좋은 건가요? 아, 이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랑 똑같은 건데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 말씀드려요. 어떻게 조합을 선택하시게 되면 사람을 잘못 만나면 배가 산으로 가는 건 맞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대의원의 100명을 구성하셔야 돼요. 그러면 조합장이 그 대의원 100명 국회 의결기구랑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참여하시지 않고 대의원에서 하는 것들을 이제 의결을 통해서 이제 집행을 해나가게 되는데 조합장이 대의원에 끌려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같이 오래된 아파트들은 오래 사신 분들도 많고 오래된 단체들도 많으실 거예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상하게 능력은 없는데 사람을 끌어모으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있습니다. 그게 다 표예요. 15평도 한 표고 31평도 한 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외부에 거주하시는 우리 소유주님들이 많이 단결을 해주셔야 돼요. 나 아니면 누가 하겠지?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탁을 하시게 되면 자금 관리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투명해집니다. 대신에 신탁이라는 시어머니가 하나 있어요.
집행을 할 때 우리 마음대로 집행 못하고요. 신탁에서 회계적으로 문제 없는지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스크리닝, 필터링을 하면서 전부 갑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선택해 주시는 대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신탁에 수수료가 있잖아요. 예. 수수료가 대충 저희 사업비 기준으로 대충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원래 했던 부분에 신탁 수수료율은 제일 높았을 때가 7%였어요. 근데 지금 신탁이 상태들이 안 좋죠. 왜 그러냐면 시공사들이 한창 경기 산업이 좋을 때 책임 준공이라는 보증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안 가다 보니까 시공사가 나가 떨어지고 그거에 대한 보증금을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 PF가 안 되고 이래서 지금은 신탁이 떨어지면서 신탁 보수율이 1%에서 1.5%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 금액 기준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때렸을 때 정확하게 1.25 중간 때리면 320억? 70억 정도? 네. 그래서 아까 제가 공사비 평당 800을 잡은 건 우리 사업지 인근에 가장 먼저 신축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시겠는지? 예, 백사마을입니다. GS건설 자이즈죠. 시행사가 SH고 공사비가 대략 800 언저리 내외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거 기준으로 잡아서 말씀드렸고 신탁으로 가게 되면 신탁 수수료 주는 만큼 대규모로 진행을 하면서 그만큼은 공사비를 낮춰야죠. 규모의 경제를 이루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평당 공사비 800으로 기준 잡아주시면 돼요. 근데 작년 기준으로 서울시 강북지역 평균 공사비 720에서 750 정도 될 겁니다. 거기서도 제가 조금 여유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신탁 얘기하실 때 시어머니라고 예. 진짜 시어머니처럼 왜 하지마 이런 게 진짜 많은 거예요? 아니면 합리적인 것들 배운다 그냥 신탁에서 통과시켜 주는 거예요? 합리적인 거는 통과가 되는데 신탁도 어떤 회사냐면 돈 장사하는 회사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370억 원이든 300억 원이든 받고 이게 5년에 끝나도 그 돈을 받는 거고요. 10년이 지나갔고 끝나도 그 돈을 받습니다. 받는 건 똑같아요. 관리하는 직원들이 있는 건 똑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떠한 뭐 장점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은 신탁법이라는 새로운 이제 법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그 법을 어겼을 때 면허가 취소되거나 이런 사례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상황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스크린해서 검증하는 거고요. 합리적인데 검증 못하게 한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신탁도 빨리 끝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뭐 중간에 예를 들면 비대위가 소송 걸어오면 조합은 스스로 소송을 해야 돼요. 신탁은 신탁사의 법무팀에서 대응해갖고 갈 길은 갑니다. 빨리 끝나는 예. 네. 오늘 저기 가서 보시면 네, 다 보실 수 있게 홈페이지 다 연결해 드립니다. 오늘 보신 자료 그대로 다 보실 거예요. 집에서 뜯고 씻고 맛보고 다 하세요. 예. 수정분담금이 지금 평수로만 지금 예시를 보여주셨잖아요. 네. 평수로만 가나요? 이동할 때요? 아니요. 그 지금 보면은 그 층에 따라서도 그 주시기가 다르잖아요. 근데 그거는 걱정하시지 않을 정도의 수준일 겁니다. 3억짜리 집 사시는데 30원 없어갖고 못할 정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크지 않을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저층인데 고층인데 그 말씀하시는 거죠? 크지 않습니다. 또 있으실까요? 사실은 저희가 여기를 4시까지 빌렸는데 지금 이제 자꾸 끝내라고 한다 하셔가지고 제가 이거 잠시만요. 오늘 가서 동의를 하실 때 동의를 하는 칸을 보면 2칸이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방금 전에 확인을 소유주 단톡방을 해서 그런데 자, 추진위 설립을 동의할까요? 직접 조합 설립을 동의할까요? 이런 걸 물어보신 게 있더라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추진위 설립 동의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 직접 조합 설립은 도대체 뭐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이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공공이 위원장을 갖다가 추천을 해줍니다. 내리 뽑는 거죠. 그리고 주민대표 누군가를 갖다가 부위원장을 시키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의 결정권은 주민대표는 부조합장이잖아요. 실권이 없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행정 편의주의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주민들 의견에 들어갖고 하라고 조합장을 뽑아서 일을 시키는 거지, 공공이 갖다가 추천해준 조합장이 하게 되면 공공이나 임대나 이런 부분들에 많이 그쪽에서 원하는 부분으로 가게 될 공산이 큽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정상적으로 대부분 추진으로 가서 조합 신탁으로 가는 거지. 예. 그래서 제 의견은 추진위 설립 동의를 해주시면 좋겠다. 근데 직접 조합 설립을 하시겠다 하면 하셔도 괜찮습니다. 또 마지막 한 번만 하고. 네. 임대주택은 저희가 지어서 드리는 거고 분양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공사비 받고 드리고 그쪽 SH에서 공고 내고 입주자 드리고 다 합니다. 네, 저희가 의견 무조건 다 우리가 홈페이지에 설문 시스템까지 다 있습니다. 거기 다 올려드릴 거예요. 예. 저희 단독적으로 결정하는 거 없고요. 결정됐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공지 안 하고 바로 가서 접수하고 이런 짓 하지 않습니다. 오늘 모두 진짜 감사합니다. 모두 조심히 귀가하시고요. 2시간 뒤에 문자 발송해드리는 거에 다 들어가시면 소유해 주시면 다 보실 수 있으십니다.